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로 향하는 검은색 세단은 도시의 혈관을 유영하는 한 마리 흑표범 같았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권지훈 회장이 있었다. 그는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태블릿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6년 전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심장을 도려낸 이후로 그의 세상은 오직 흑과 백, 성공과 실패로만 나뉘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칸막이 너머로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김 비서는 10년 가까이 권지훈을 보좌해왔지만 회장의 사적인 감정을 엿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특히 오늘처럼 중요한 주주총회를 앞둔 날이면 권지훈은 감정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한 고성능 기계처럼 변했다. 그는 화면 속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들을 응시하며 마지막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에게 조금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었다. 차량이 부드럽게 코너를 돌 때 지훈은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에게 도시는 정복해야 할 거대한 체스판일 뿐이었다. 감상은 사치였고 추억은 독이었다. 그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려던 순간 차가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다. 예상치 못한 정체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약속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지만 계획에 없는 변수는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 비서,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울렸다. 인터컴을 통해 김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이 2명이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말에 지훈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이런 중요한 날에 이런 방식으로 그의 발을 묶으려는 시도인가. 경쟁사들의 비열한 수법은 날이 갈수록 유치해지고 있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말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즉시 처리해 1분 안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김 비서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회장님, 그게 아이들이 회장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훈의 사고 회로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나를? 그는 창문 밖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그의 거대한 세단 앞에 서 있는 두 작은 형체가 보였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같았다. 값싼 면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들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단호한 표정으로 차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권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의 흐름이 왜곡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던 자리에서 6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균열의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얼굴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거울로 보는 듯했다. 특히 그 반항적이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매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숨 쉬는 것을 잊었다. 이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유전자의 힘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유사성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함정이다. 그의 재산을 노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일 것이다. 어떻게든 그의 발목을 잡아 주주총회를 망치려는 수작이 틀림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냉정하게 다잡으려 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을 보는 순간 얼음장 같던 그의 결심이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그 눈빛 속에는 6년 전 그가 잃어버렸던 한 여자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한서연,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랑했고 또 그를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렸던 이름.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뒤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지난 6년간 그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자 그를 괴물로 만든 족쇄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아이들은 그녀와 그의 흔적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남자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마치 작은 늑대처럼 차를 노려보고 있었다. 반면 여자아이는 조금 더 대담했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차를 향해 소리쳤다. 아빠, 그 한마디가 방탄 유리를 뚫고 들어와 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이상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왜 하필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것인가? 지우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 아이들 다치지 않게 길가로 옮겨, 그리고 보호자를 찾아. 아니,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지금 당장. 그의 명령은 평소와 달랐다. 처리하라가 아닌 알아내라는 명령에 김 비서는 순간 의아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인도로 옮겨졌다. 차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여자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남자아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여전히 차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강인한 눈빛이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태블릿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화면 속의 숫자와 그래프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두 아이의 얼굴과 잊으려 했던 한서연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남은 시간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 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회장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내면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6년 동안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자신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두 아이의 등장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고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할 거대한 태풍의 전조였다. 차량이 마침내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다시 냉철한 총수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건물로 들어서기 전 김 비서에게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샅샅이 뒤져.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명령은 단순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서라도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상처 입은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다. 권지우는 결코 무시하지 못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성공 여부는 이제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닮은 두 아이와 그 아이들의 눈 속에 담겨 있던 슬픈 그림자뿐이었다. 주주총회는 권지훈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와 카리스마로 반대파의 예봉을 꺾고 모든 안건을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켰다. 회의장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감탄과 시기가 뒤섞인 수많은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다른 곳, 그의 차를 막아섰던 두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한 풍경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평소라면 이 시간은 승리의 여운을 즐기거나 다음 계획을 구상하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자신을 꼭 닮았던 아이들의 얼굴, 경계심 가득했던 남자아이의 눈빛과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우는 술잔을 내려놓고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 비서를 응시했다. 김 비서는 천천히 다가와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회장님, 요청하신 결과입니다. 여자아이가 물고 있던 사탕 막대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시험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지나쳐 가장 마지막 줄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그 숫자를 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가능성이 차갑고 명백한 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다시 위스키를 집어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차가운 유리의 감촉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이었다. 한서연이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서 지난 6년 동안 혼자 키워왔다는 말이었다. 왜, 어째서 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야 했는가? 그를 배신하고 돈을 택했던 여자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아이들은 버리지 않고 혼자서 그 고생을 감내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김 비서는 지훈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 뒤 조심스럽게 다음 보고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이름은 권하준, 권하은입니다. 출생신고서상 아버지의 이름은 비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어머니는 한서연 씨가 맞습니다. 한서연, 그 이름이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지?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잠겨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남편은 없습니다. 지난 6년간 오직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혼자서. 그 단어가 지훈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가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일에만 미쳐 사는 동안 그녀는 그의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당장 그녀를 만나야 했다. 모든 것을 직접 듣고 확인해야 했다. 그곳으로 가지. 그의 단호한 말에 김 비서가 놀라며 만류했다. 회장님, 지금은 너무 늦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하지만 지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그의 눈빛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차는 다시 밤의 도시를 달렸다. 하지만 이번의 목적지는 아우라 그룹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다. 차가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자 풍경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높고 차가운 빌딩 숲은 사라지고 낮고 따뜻한 불빛들이 켜진 골목길이 나타났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그가 잃어버렸던 과거로 달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과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고 다투고 미래를 약속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차갑게 돌아서던 그녀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마침내 차가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멈춰섰다. 김 비서가 가리킨 곳에는 서연도회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공방이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지훈의 차가운 마음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공방으로 걸어갔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고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예전의 천진난만함 대신 깊은 고뇌와 강인함이 얼굴에 어려 있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공방문을 열었다. 딸랑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충격은 곧바로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있을 안쪽 공간으로 통하는 문을 등지고 섰다. 마치 어미곰이 새끼를 지키려는 듯한 방어적인 자세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6년 만의 재회는 애틋함이나 반가움 대신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는 애써 억누른 감정들로 잠겨 있었다.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뭘 말하라는 거죠? 버려진 것들에 대해 아우라 그룹 회장님께 일일이 보고라도 했어야 하나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가슴에 밝혔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버려진 것들이라니. 내 아이들을 숨겨온 이유를 묻고 있는 거야.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러자 서연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당신 아이들이라고? 돈 봉투를 내밀며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정략 결혼 때문에 뱃속의 아이까지 지우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말 역겹군요. 그녀의 매서운 비난에 지우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돈 봉투, 정략 결혼, 아이를 지우라니?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였다. 그가 기억하는 진실은 그녀가 다른 남자의 돈을 받고 자신을 떠났다는 것뿐이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혹은 둘 다 거대한 거짓말에 속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6년이라는 시간의 강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지훈은 그녀의 증오에 찬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서 그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서연이 던진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권지훈의 기억 속에 밝혔다. 돈 봉투, 정략 결혼, 아이를 지우라는 협박. 그의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단어들이었다. 그는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본 서연은 그것을 죄책감이나 연기로 치부하며 더욱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고통을 믿지 않았다. 지난 6년 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공방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더니 아이들이 나타났다. 엄마의 날 선 목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 나온 모양이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문가에 서서 엄마 뒤에 숨어 낯선 남자인 지훈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을 본 순간 지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 어떤 비난보다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했다. 그는 서연에게서 눈을 떼고 아이들을 잠시 바라본 뒤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나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아이들을 빼앗아 가기 위한 명분을 찾으려는 것이라 오해하고 더욱 굳게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자신이 지킬 것이라고. 차로 돌아온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의 분노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진실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는 말인가? 그는 6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연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새어머니인 최숙희 여사가 그를 불렀다. 최 여사는 그에게 사진 몇 장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거래 내역서에는 서연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다. 최 여사는 슬픈 표정으로 서연이 돈 때문에 그를 배신했으며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떠났다고 말했다. 당시 사랑과 집안의 압박으로 지쳐있던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그 증거들을 의심하지 않았고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대로 믿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각본처럼 서연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를 단지 돈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 그녀가 보여준 증오의 찬 눈빛은 버리고 떠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다고 믿는 사람의 것이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노에 휩싸였다. 만약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6년 전 나와 한서연 씨가 헤어질 무렵에 모든 것을 재조사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김비서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특히 나의 새어머니 최숙희 여사 주변을 샅샅이 뒤져. 그때 그녀가 나에게 보여줬던 사진 속 남자와 한서연 씨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출처까지 전부 알아내. 먼지 한 톨까지도 놓치지 마.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완벽한 비즈니스맨이었던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최고급 장난감과 옷들을 익명으로 공방에 보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반송되어 돌아왔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하은이와 조금은 무뚝뚝하지만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하준이의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 평범한 행복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그는 그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곧 서연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그의 회사 로비로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그의 앞까지 와서 소리쳤다. 대체 원하는 게 뭐죠? 돈으로 나를 괴롭히는 걸로는 부족해서 이제 아이들까지 스토킹하는 건가요? 당신의 그 더러운 돈과 권력, 우리 세 식구에게는 필요 없으니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요. 그녀의 외침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보고 싶었다고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당신은 그저 당신의 소유물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겠죠. 하지만 하준이와 하은이는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에게는 그 아이들을 볼 자격조차 없어요. 그녀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지금 그는 그녀에게 그저 파렴치한 과거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고 김비서로부터 첫 보고가 올라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6년 전 사진 속의 남자는 서연의 먼 친척이었고 당시 심각한 빚에 시달리다가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더 결정적인 것은 서연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계좌가 최숙희 여사의 오빠, 즉 지훈의 외삼촌이 이사로 있는 은행의 유령 계좌였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그의 새어머니 최숙희였다. 보고서를 읽는 지훈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아들인 권민우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당시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있던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이용하여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가 서연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며 일에만 미쳐 사는 동안 최 여사는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을 것이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집무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숙희 여사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다. 그동안 서연에게 느꼈던 분노와 원망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오해를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조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고 아이들의 존재까지 숨기게 만든 자에 대한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그는 이제 싸워야 했다. 잃어버린 6년의 세월과 그의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한서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권지훈의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굳어가는 동안 그의 새어머니 최숙희 여사는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 응접실에서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말쑥한 차림의 남자가 서서 공손하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의 최근 동선이 조금 이상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도예 공방에 2번이나 다녀왔고 그곳의 주인인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권지훈을 꼭 닮은 두 아이가 있었다. 최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까지도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6년 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돈을 받고 떠난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었고 권지훈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감히 지훈의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니. 이것은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생긴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그녀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신의 아들 권민우를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야망만 클 뿐, 지훈의 경영 능력과 카리스마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지훈을 꺾기 위해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인 감정을 공격했다. 한서연을 떼어내자 지훈은 사랑을 믿지 않는 냉혈한이 되었고 일에만 미쳐 살았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바였다. 하지만 이제 그 냉혈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존재, 정통성을 가진 상속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최숙희는 이 위협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과 서연이 오해를 풀고 재결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행동해야 했다. 6년 전처럼 이번에도 한서연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잔인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 여자의 삶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줘요. 다시는 서울에 발붙이고 싶지 않게. 흔적은 남기지 말고. 며칠 뒤 서연은 아침 일찍 공방에 도착했다가 눈앞의 광경에 숨을 헐떡였다. 공방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녀가 밤새워 만든 도자기들이 무참히 깨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하얀 벽에는 섬뜩한 붉은색 페인트로 사라져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훼손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협박 전화가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의심스러운 차가 뒤를 쫓아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서연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강인했던 정신력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공포 앞에서 서서히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권지훈이 있다고 의심했다. 아이들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훈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주변에 자신의 경호팀을 비밀리에 배치하여 그녀와 아이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공방이 파괴된 날, 스토커가 나타난 날, 모든 보고가 실시간으로 그에게 올라왔다. 그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최숙희의 수법이었다. 사람을 직접 해치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피를 말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잔인한 방식.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폐허가 된 서연의 공방을 찾아갔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치우고 있던 서연은 그를 보자마 지자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 짓이지. 이렇게 나를 괴롭혀서 아이들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잖아.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침착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분노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비난에 대꾸하는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봐. 서연은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를 스토킹하던 남자의 사진과 차량 번호, 그리고 협박 전화가 걸려온 대포폰의 발신지, 추적 결과가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가 한 짓이 아니야. 이건 우리를 6년 전에 갈라놓았던 바로 그 사람이 한 짓이야.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권지훈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녀는 지난 6년간 오직 아이들만 보고 살아왔다. 누군가의 원한을 살 만한 일은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증거들은 명백했다. 그녀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증오심이 현실적인 공포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훈은 그녀의 고뇌를 읽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거야. 당신과 아이들을. 그의 제안에 서연은 본능적으로 반발했다. 당신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당신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 지금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야, 한서연. 당신이 나를 믿든 믿지 않든 나는 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지훈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심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 6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믿었던 원수, 그 남자의 손을 잡아야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녀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처럼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갈등하는 눈빛을 마지막으로 공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한서연은 오랜 침묵 끝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용서나 화해가 아니었다. 오직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휴전 협정이자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의 전화 한 통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나타나 폐허가 된 공방 주변을 통제하고 그녀의 집과 아이들의 유치원까지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갔다. 그는 그녀에게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폰을 건네고 전담 기사까지 붙여주었다. 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에 서연은 낯섦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며칠 후 지우는 현재 사는 집은 안전하지 않다며 회사 소유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임시 거처를 옮길 것을 제안했다. 서연은 그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은 소박하게 살아온 서연과 아이들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이 강제적인 동거는 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지우는 바쁜 시간을 쪼개 저녁마다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나마 아이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들도 아빠의 존재가 낯설면서도 신기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준이는 그와 함께 로봇을 조립했고 하은이는 그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6년간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다정한 모습에 그녀의 오랜 증오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지훈의 조사는 더욱 깊숙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 비서의 팀은 6년 전의 기록들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다. 최 여사의 주변 인물들, 그녀의 자금 흐름, 그리고 당시 서연의 주변에 나타났던 인물들까지. 그러던 중 수사망은 한 인물에게로 좁혀졌다. 박만식, 6년 전 권 씨 집안의 운전기사였던 그는 서연과의 이별 직후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상한 점은 그가 해고되면서 일반적인 퇴직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사라진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보였다. 박만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돈을 받은 뒤 서울을 떠나
완전히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하지만 권지훈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김 비서의 팀은 그가 작은 항구 도시에서 낚시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훈은 보고를 받자마자 직접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지훈이 낡은 낚시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박만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지난 6년간 매일 밤 꿈에서 마주칠까 두려워했던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아무것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최숙희 여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를 협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최 여사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릴 뿐이지. 하지만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오.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던 박만식은 지훈의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며 6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만식의 고백은 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충격적이었다. 최숙희 여사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녀는 서연의 가난한 친척에게 접근의 돈으로 매수했고 그에게 서연과 다정한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다. 유령 계좌를 통해 서연의 통장으로 거액을 입금하여 그녀가 돈 때문에 지훈을 배신한 것처럼 완벽하게 꾸몄다. 그리고 이 모든 조작된 증거들을 지훈에게 보여주며 그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지훈을 속이는 동시에 그녀는 서연에게도 접근했다. 박만식은 당시 최 여사의 명령으로 서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최 여사는 서연을 따로 불러내어 지훈이 다른 재벌가의 딸과 정략 결혼에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뱃속의 아이는 그 결혼에 방해가 될 뿐이며 지훈이 직접 아이를 지우고 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녀가 서연에게 건넨 돈은 배신의 대가가 아니라 입막음용 위자료였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들은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배신자라고 믿었던 여자는 사실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녀는 그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버렸다고 믿고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던 것이다. 그가 6년간 품어왔던 지독한 증오와 원망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제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향해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박만식에게서 녹취와 자필 진술서를 받아낸 뒤 말없이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세상의 풍경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책감, 서연과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조작한 자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를 바로잡는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에 잠겨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권지훈은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통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그의 낯선 표정에 의아함을 느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6년 전 운전기사였던 박만식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내 충격과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무너져 내렸다. 지난 6년간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모든 오해와 증오가 한 여자의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를 버린 것은 권지훈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역시 자신만큼이나 철저하게 속아 넘어간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증오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박만식의 고백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훈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는 6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거운 후회와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물만이 그녀의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잔인한 배신자가 아닌 자신처럼 상처 입고 고통받아온 한 남자로서 그들 사이의 적대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어색하고 아픈 침묵이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두게 되었지만 지난 6년의 상처가 너무 깊어 쉽사리 서로를 위로할 수도 없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감내할 뿐이었다. 한편 그들의 이러한 변화를 최숙희 여사가 모를 리 없었다. 그녀의 정보원은 한서영과 아이들이 지훈의 보호 아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최 여사는 자신의 1차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6년 전의 진실이 밝혀질 위험도 커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협박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하고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해. 다시는 내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며칠 뒤 서연은 전담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기검진을 위한 외출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차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차가 비교적 한적한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신호를 무시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서연이 탄 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해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기사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질린 서연의 얼굴. 지훈은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박아. 지훈이 탄 방탄 처리된 세단은 미사일처럼 튀어나가 서연의 차를 덮치기 직전에 덤프트럭 옆면을 맹렬하게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두 대의 차가 뒤엉키며 도로 위를 미끄러졌다. 지훈의 차는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지만 그 희생 덕분에 덤프트럭의 궤도가 틀어지면서 서연의 차는 최악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충격으로 인한 가벼운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에서 뛰쳐나와 서연의 차로 달려갔다. 그는 구겨진 차문을 억지로 열어젖혔다. 차 안에는 하얗게 질린 서연이 두 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엄마의 품에 안겨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맺힌 원초적인 공포는 그녀가 그동안 쌓아왔던
마지막 자존심의 벽까지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경호팀이 덤프트럭 운전사를 제압하는 동안 지우는 떨고 있는 세 식구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극한의 공포는 그들 사이의 모든 과거와 오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방금 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해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재벌 총수의 냉철함이 아닌 오직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진정한 보호자라는 것을. 다시 펜트하우스의 안전한 공간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겨우 진정시켜 재운 뒤 지훈과 서연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더 이상 전술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겪은 끔찍한 경험과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맹렬한 공동의 목표를 통해 단단하게 벼려진 것이었다. 지훈은 최 여사를 상대로 어떻게 반격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함께 싸울게요. 그들의 위태로운 휴전은 마침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서연의 단호한 결심은 권지훈의 계획에 마지막 불씨를 지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냉철한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최숙희 여사의 잔인함과 교활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박만식의 증언만으로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분명 돈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부인하며 진실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그에게는 빼도 박도 못할 그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고 거대한 거미줄을 치듯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과거의 범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여 현장에서 붙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덫의 가장 완벽한 미끼는 바로 최 여사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인 권민우의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은 자만심이었다. 지훈은 김 비서와 핵심 측근 몇 명만을 불러 모아 극비리에 작전을 지시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계획의 첫 단계는 최 여사를 안심시켜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그와 한서연의 관계가 다시 파탄난 것처럼 보여야 했다. 지훈은 서연에게 이 위험한 연극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서연은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전사가 되기로 결심한 강한 어머니였.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의 로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한서연이 권지훈의 사무실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모습이 수많은 직원들에게 목격되었다. 당신은 변한 게 없어. 결국 당신에게 아이들은 전리품일 뿐이야. 서연의 실감나는 연기에 지훈 역시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내 방식에 따르지 못하겠다면 당장 여기서 나가. 이 소식은 최 여사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협박이 통했다고 지훈과 서연의 관계가 다시 한번 깨졌다고 확신했다. 최 여사가 방심한 사이 지훈은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한 섬에 최고급 리조트를 건설하는 엘리시움 프로젝트라는 가짜 사업 계획을 만들었다. 김 비서와 그의 팀은 실제처럼 보이는 재무예측 보고서와 지질조사 자료, 정부 허가, 서류까지 완벽하게 위조해냈다. 그리고 지훈은 이 극비 서류들을 일부러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두거나 도청 장치가 있을 법한 곳에서 관련자들과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했다. 예상대로 미끼는 권민우가 덥석 물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훈의 사무실 청소부 한 명을 매수하여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 엘리시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그는 이것이 지훈을 뛰어넘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훔친 자료들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지훈의 뒤통수를 치고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아들의 야망을 맹신하는 최 여사는 지훈이 감정 문제로 흔들리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아들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 여사와 권민우는 지훈의 자금줄을 끊고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채 시장에서 위험한 돈을 끌어모으는 등 그들의 범죄 행각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지훈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자금의 흐름과 불법적인 거래 내역은 지훈의 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마침내 권민우는 자신이 모은 모든 돈을 엘리시움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했다. 그 돈이 입금되는 순간 지훈의 팀은 즉시 자금을 여러 개의 해외 계좌로 분산시켜 빼돌렸다. 동시에 권민우가 저지른 모든 횡령과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었다.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는 이미 바늘을 삼킨 뒤였다. 이제 남은 것은 낚싯대를 힘껏 잡아채는 것뿐이었다. 작전이 완료되던 날 밤, 김 비서는 조용히 지훈의 집무실로 들어와 마지막 보고서를 건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그들은 미끼를 전부 삼켰습니다. 지훈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복수의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안전 가옥에 있는 서영과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며칠 뒤에 열릴 주주총회는 단순한 경영보고의 자리가 아니라 거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이미 오래전에 뒤바뀌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회의장은 국내외의 쟁쟁한 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숙희 여사와 권민우는 승리자의 여유를 가장한 채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들은 오늘이 권지훈이 몰락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윽고 모든 주주들이 착석하고 마지막으로 권지훈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였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최 여사 모자를 미세하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의는 일반적인 안건들을 처리하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들이 기다리던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권민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추진하신 엘리시움 프로젝트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좌초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엄청난 경영 실패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그의 질문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아들의 공격을 지원하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네가 최근 힘든 일을 겪은 것은 알지만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권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이다. 그들의 완벽한 연계 공격에 지훈을 불신하던 일부 주주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단상에서 내려와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장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권민우 이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의 예상 밖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다. 엘리시움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완벽한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권민우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는 실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오직 한 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 만든 유령이었을 뿐입니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지훈과 민우 사이를 오갔다. 지훈이 손짓하자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권민우 이사는 지난 수개월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은 바로 이 유령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민우의 서명이 담긴 이면 계약서, 그의 목소리가 담긴 불법 거래 녹취 파일, 그리고 모든 자금의 흐름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다. 권민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최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발악을 무시한 채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탐욕과 부패는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6년 전 훨씬 더 개인적이고 잔인한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낡은 낚시 가게를 배경으로 한 박만식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주주들은 숨을 죽인 채 한때 권씨 집안의 운전기사였던 남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야 했다. 최숙희 여사가 어떻게 한서연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아들인 권지훈마저 속여 두 사람을 갈라놓았는지, 그녀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여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아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지훈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6년 전 서연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출처가 최 여사의 오빠가 소유한 은행이었다는 증명서, 그리고 최근 서연과 아이들을 위협했던 교통사고의 배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최 여사와 그녀의 해결사가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한서연과 쌍둥이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떠올랐다. 지훈은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저들이 바로 저 여자가 파괴하려 했던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로 제 가족입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최숙희 여사와 권민우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횡령, 배임, 살인 교사 혐의로 두 분을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속절없이 끌려나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몰락하는 모습을 무자비하게 터뜨렸다. 지훈은 연단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 대신 깊은 고통과 슬픈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는 자신의 가족 안에 있던 썩은 종양을 온 세상 앞에서 제 손으로 도려내야만 했다. 이제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 왔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우라 그룹의 추악한 가족사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최숙희 여사와 권민우는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권지훈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흔들리는 그룹을 다잡기 위해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주주들과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며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의 압도적인 위기 관리 능력에 그를 의심했던 이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회사의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뒤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도심의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따뜻한 햇살이 드는 정원이 있는 조용한 교회의 저택이었다.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공간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보금자리였다. 서연은 낯선 환경에 어색해했지만 아이들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천진난만하게 기뻐했다. 가장 먼저 지우는 아이들의 출생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준이와 하은이가 자신의 아이들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는 서류 처리를 마친 뒤 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가 될 기회를 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6년의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권지우는 회장님의 모습을 지우고 아빠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만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고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다 먼저 잠이 들어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다. 유치원 학부모 참관 수업에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다른 아빠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서성이기도 했다. 그 모든 서툰 모습들이 서연에게는 조금씩 신뢰와 안정감을 주었다. 물론 행복한 순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6년 전의 일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지우는 무지했던 자신과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믿어버렸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 역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외로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아픈 과거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들 사이의 어색한 거리를 좁혀준 것은 역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은 부모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하준이는 지훈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고 하은이는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아빠의 품에 안겨 울었다.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훈과 서연은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지훈은 서연이 단지 아이들의 엄마나 권지훈의 여자로만 남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가 한 명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찾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에게 더 좋은 위치에 더 나은 설비를 갖춘 새로운 도예 공방을 열 것을 제안했다. 당신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게. 그의 지지와 존중에 서연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용기를 얻었다. 어느 주말 오후 가족은 새로 이사한 집 정원에서 조촐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굽고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서연은 문득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되찾고 싶었던 것은 거대한 그룹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고 따뜻한 행복이라는 것을. 법정에서는 최 여사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집 안에는 서서히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6년 전에 풋풋했던 연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깨진 조각들을 모아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진짜 가족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마침내 그들의 발밑에 놓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권지훈의 가족에게는 폭풍 같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상처가 아물며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시간이었다. 한때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던 그의 세상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주말 아침 교회에 위치한 그들의 집 정원에서는 이제 7살이 된 하준이와 하은이가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모습은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주방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냉철한 총수였던 권지훈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긴장감 대신 어떻게 하면 팬케이크를 태우지 않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이 서려 있었다. 하준이는 식탁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마치 전문가처럼 아빠의 손놀림을 평가했고, 하은이는 초콜릿 시럽을 듬뿍 뿌릴 준비를 하며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그늘과 불안감 대신 자신감과 행복감이 넘치고 있었다. 지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다시 문을 연 그녀의 도예 공방, 서연도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유명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비운의 여인이 아닌 자신의 세계를 당당하게 구축한 성공한 예술가였다. 그녀는 지훈의 이마에 묻은 밀가루를 닦아주며 다정하게 웃었다. 그들의 삶에서 최숙희 여사와 권민우의 이름은 거의 잊혀졌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소식은 가끔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로만 접할 수 있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분노나 증오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몰락해버린 과거의 인물일 뿐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현재, 눈앞에 있는 가족의 행복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네 식구는 가까운 바닷가로 나들이를 갔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모래성을 쌓고 파도를 따라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훈과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끔 생각해, 만약 그때 아이들이 내 차를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텅 빈 성에 갇힌 채 살고 있었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거겠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6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처 위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키워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서로를 마주 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라는 같은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든 아이들의 모습은 천사와도 같았다. 지훈은 하준이의 머리를, 서연은 하은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훈은 잠든 아이들과 자신의 어깨에 기댄 서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라고 불렸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진짜 세상, 그의 진정한 제국은 바로 이 작은 거실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숨소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길고 길었던 거짓과
오해의 겨울은 끝났다. 수많은 폭풍우를 이겨내고 그들의 삶에는 마침내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찾아왔다. 권지훈과 한서연, 그리고 두 아이는 앞으로도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진실과 사랑의 힘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들에게 완벽하고 의미 있는 행복을 선물했다.